자, 네트워크 관리사 1급 필기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 교재는 이제 필기 1급과 그죠? 2급 기출문제, 그 다음에 뭐 실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의 그 주요 토픽, 주요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TCP/IP.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단순하게 그 한 과목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과목에 걸쳐 있고, 향후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게 TCP/IP다. 요거는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보죠. 자, 1번은 서브넷 마스크,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그냥 서브죠. 그냥 네트워크의 서브. 그러니까 IP 주소별로 여러 개의 서브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강남구라는 이 안에 그 논현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뭐가 있죠? 신사동이 있고 삼성동이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도 큰 네트워크 안에서 IP 주소별로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자, 볼게요. 모든 IP 어드레스의 서브넷 마스크가 동일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걸.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라는 거는 전부 다 받아라. 그래서 IP 주소 끝에 255번, 요게 이제는 브로드캐스트 IP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네트워크 클래스를 여러 개의 서브넷 세그먼트로 분류하고, 그러니까 나누고, 네트워크를 나누고 IP 어드레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IP 주소에 뭐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 그러니까 호스트는 컴퓨터의 IP 주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나누는 기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버추얼 박스에서도 그 서브넷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추얼 박스를 보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 탭이 있어요. 그러면 이 NAT 네트워크 해놓고 여기 더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서브넷을 중간에 3.0에 24 이렇게 되죠. 24라는 거는 1의 개수가 24개다. 그래서 이제 C 클래스다 라는 의미고,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중간 번호가 다르죠. 똑같은 C 클래스이긴 하지만 이렇게 네트워크를 분류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서브넷이라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죠. 2번, IP 버전 6에 대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그냥 답이 딱 눈에 오네요. IP 버전 6는 32비트 주소로 되어 있다. 그죠? 128비트 주소로 되어 있고, IP 주소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IP 버전 6가 필요하게 된 동기는 현재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표현할 때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more IP라고 합니다. 모든 단말에 IP 주소가 필요했다. 스마트폰도 IP가 필요하고, 뭐 TV도 IP 주소가 필요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3번 체크썸이라고 하면 무결성 검사 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IP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헤더만 검사합니다. 근데 이제 TCP나 UDP는 헤더와 데이터를 둘 다 검사를 한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체크썸 필드를 0으로 하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썸 필드를 서로 계산을 해서 이제 0이 나오면 에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거죠.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를 호스트라는 말은 그냥 컴퓨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치의 물리적 주소로 변화를 해준다. 그죠? IP 주소를 맥 주소 48비트죠. 맥 주소가 상위 24비트, 하위 24비트. 이건 이제 보안기사 때도 나온 겁니다. 그걸 바꿔주는 게 ARP가 되는 거고, 반대로 물리적 주소를 IP로 바꿔주는 건 RARP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ARP-A 윈도우로 치면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네트워크 IP가 뭐 203인 뭐 네트워크에서 서브넷은 25개의 호스트가 필요하고, 가장 많은 서브넷을 유지할 때, 그러니까 컴퓨터의 개수가
25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풀이 한번 봐보죠. 자, 이거는 이제 C클래스 주소이고, 그러니까 255.255.255.0이니까 요 0 하나가 8비트가 되는 거죠. 8에서 서브넷당 25개의 컴퓨터에다가 IP를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25개를 주겠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를 제외한 호스트를 계산하면 뭐 2의 7승, 6승, 5승에서 255, 224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244가 되는 거는 요 숫자 때문에 그런 거죠. 요 숫자가 컴퓨터는 배수로 계산을 하니까 1, 2, 4, 8, 16, 32, 64, 128, 그죠? 그래서 요 1의 비트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이거죠. 거기에 네트워크에다가 IP를 주겠다라는 거고, 호스트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2의 5승까지 컴퓨터에다가 IP를 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쭉 이제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용으로 사용되는 IP 어드레스는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IP 대역이 이제 지정되어 있는 거고, 여기 멀티캐스트라는 건 뭡니까? 그룹에 등록된 사용자만 전송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멀티캐스트는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D클래스를 사용하고, 앞에 예약이 되어 있어요. 1110으로, 그죠? 요 숫자까지. 2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24부터 239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UDP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뭐냐? OSI 7레이어에서 전송 계층, 즉 트랜스포트 계층에 속하며, 맞죠? 트랜스포트 계층은 UDP와 TCP 두 개 있습니다. 데이터그램 방식의 비연결이다, 즉 네트워크에 이제 뿌린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요. 전자우편, 이건 SMTP고 응용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네트워크 구성에서 패킷을 보내기 위한 하드웨어 주소를 정한다, 아니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신뢰적인 데이터 전송을 한다. 신뢰적인 데이터 전송을 하는 거는 트랜스포트 계층의 TCP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볼게요. DNS. DNS는 결론은 이제 URL을 주면 IP를 주는 거죠. DNS의 리소스 레코드. 레코드라는 말을, 그냥 이 레코드가 뭐 좀 말이 어렵거든요. 그냥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어. 자, 그래서 DNS 명령어, 호스트들과 서브 도메인 정보를 저장하는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자, DNS 서버에 사용되는 리소스 레코드에서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DNS의 이름을 제공하는 명령어는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DNS라는 건 뭡니까? URL을 주면 IP 주소를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IP 주소를 IP 버전 4 형식으로 주면 A 명령어, 즉 A 레코드가 되고, IP 버전 6로 주면 A 4개, 그죠? A를 4개 쓰죠. 그러면 IP 버전 6 형태의 주소를 주는 거고, 메일 서버의 주소를 원하면 MX라고 줍니다. 근데 이거의 반대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IP를 줄 테니까 URL을 줘. 이거를 역조회라고 합니다. 역방향 조회. 그래서 PTR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방향 조회를 할 수 있는 PTR을 의미한다 이거죠. 자, 9번 SMTP인 거죠. SMTP는 이제 메일을 발송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상의 전자 우편의 메일 규칙을 지정한다. 이게 답은 이제 얘가 되겠죠. 네,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네이버의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로그인을 할 거고, 그럼 네이버에 웹서버가 있습니다. 그 웹서버의 URL이요, mail.naver.co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웹을 통해서 메일 발송하면. 근데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gmail로 메일을 보낸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딘가 gmail 서버가 있어야 돼요. gmail은 smtp. gmail. 이거는 위에 URL 주소 잘 보면 보여요. smtp.gmail.com이에요. 그러면
네이버가 지메일에다가 메일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메일 함에 어디엔가 내 메일이 이렇게 와 있다 이거죠. 그럼 내가 스마트폰으로 지메일에 로그인을 해서 이 메일을 읽어가는 거예요. 이 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SMTP라는 메일 전송 프로토콜이고, 이 메일을 사용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발신자, 수신자, 타이틀, 뭐 본문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메일 전송 포맷 MIME 포맷이라고 얘기합니다.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SSH 프로토콜은 외부의 어떤 공격을 막기 위해서 개발되었나? 일단 SSH라는 거는 원격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이제 리눅스인데요. 리눅스에서 SSH를 이렇게 이제 실행해 주면 22번 포트를 씁니다. 그래서 SSH가 listen, 연결을 기다리고 있고 22번 포트를 쓴다, 이런 걸 확인이 되면 이제 리눅스의 IP를 좀 보려고 요 창을 연 것 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푸티라고 뭐 인터넷에 있습니다. 푸티라는 데 들어가서 SSH로 이렇게 원격으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 이 원격 서버에 이런 식으로 로그인해 갈 수 있는 서비스죠.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다시 이걸 봐보면 이 스텝 리시드 연결이 되었다. 어디냐? 10.0.2.15로 연결이 됐는데 이거는 요 컴퓨터입니다. 어디에서? 10.0.2.2에서 연결을 했다. 이 스텝 리시드니까. 자, 그래서 사용하는 거고, 얘의 특징은요, 전송하는 구간을 암호화 시켜요. 그러니까 스니핑은 전송되는 데이터를 훔쳐보는 거기 때문에 SSH는 스니핑을 예방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도스라는 건 뭐예요? 계속 부르는 거죠. 디도스는 그냥 계속 불러서 부하를 유발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트로젠, 얘는 뭐냐면 트로이 목마죠. 얘는 뭐냐면 악성 코드인데 자기 복제를 하지 않는다. 악성 코드 중에 자기 스스로 복제하지 않는 거, 그건 트로젠이라고 해요. 버퍼 오버플로우, 어떤 메모리의 공간을 이렇게 초과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그죠? 그걸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볼게요. TCP/IP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호스트 간의 네트워크 상태를 전달하는 프로토콜 SNMP죠. 그죠? UDP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 그때 사용하는 거고, FTP는 뭐 파일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 다음에 ICMP는 우리가 흔히 쓰는 핑이라는, 그죠? 네트워크 연결 명령, 네트워크 연결 상태 확인할 때 쓰는 거. 자, OSPF입니다. OSPF는 링크 스테이트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인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네트워크를 거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홉의 카운트, 이거는 디센트 벡터 거리 기반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의 대표적인 건 RIP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내비게이션으로 보면 됩니다. 목적지까지 경로를 결정하는데 교차로의 수를 계산해서 경로를 잡아주면 이 디센트 벡터, 즉 거리 기반 알고리즘, 그 다음에 차량이 얼마나 막히는지 안 막히는 것까지 계산해서 알고 해주면 링크 스테이트 OSPF가 되는 겁니다. 자, 13번 TCP 세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세션 성립을 원하는 컴퓨터가 에크 플래그를 0으로 설정하여, 에크를 이제 이건 1로 설정하는 거겠죠. 그죠? 세션을 원하는 걸 에크 플래그를 0으로 설정하여 TCP를 보낸다. 자, 근데 여기서 봐볼게요. 세션을 성립을 원하는 컴퓨터가 세션 성립을 원하는 에크 플래그를 0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TCP는 3웨이 핸드세이킹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간단히 보면 이제 와이어샤크로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이미 캡처해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웹. 자, 이거는 이제 미리 스니핑을 해둔 거고요. 이건 약간 좀 섞여 있네요. 그죠? 에크 뭐 이렇게 좀 여기 에크 좀 내려가 볼게요. 얘는 지금 보니까 일부분만 캡처가 된 것 같고, 제가 쭉 내려가서
여기 다음점 넷을 연결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에크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하죠. 이 왼쪽에 10.0.2.15가 저희 컴퓨터고, 요게 121이라고 나온 게 다음점 넷의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씬을 보낼 때 TCP 프로토콜 보면 여기 씬에다가 플래그지에 씬에다가 1을 세팅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요게 뭐냐, 나 연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다음이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죠? 다음이 10.0.2.15한테, 그럼 얘가 응답을 해줘요. 그때는 기존의 에크에다가 1을 주고요, 씬에다가 1을 줍니다. 그죠? 둘 다 1을 줘서 다음이 응답하고, 마지막에 내가 다음한테 보냅니다. 그때 뭐만 가냐? 에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플래그를 보면 여기 참고로 acknowledge number 1 요거랑 다른 겁니다. 요거랑 다른 얘기예요. 여기 보면 eck에다가 1을 주죠. 이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기에 저렇게 3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뭐가 되냐, 연결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즉 TCP는요 세션을 성립하고 원하는 컴퓨터가 eck 플래그를 1로 설정해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자, TFTP이죠. TFTP는 UDP를 사용하고 인증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로깅 과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UDP 프로토콜 사용해서 파일을 전송한다.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자, 15번. 그 다음에 이제 well know라는 거는 알려진 포트 번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번은 SSH가 쓰고 있지, FTP는 21번을 쓰지, 그 다음에 인터넷 웹은 80번 쓰지. 이게 이제는 알려진 포트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진 포트 번호의 이름과 일반 사용자의 포트가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팝3가 110번이에요. 110번. 110번이고, 그리고 SMTP 메일이 25번, 웹서버가 80번. 요 FTP가 조금 애매한데, FTP 여기 이제 데이터라고 써 있잖아요. FTP는 방식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액티브 방식, 그 다음에 패시브 모드, 패시브 방식. 이 2개가 있는데 둘 다 명령어 전송을 위해서는 21번 포트를 사용하고, 액티브 방식을 사용할 때 데이터 파일을 올리거나 내릴 때 20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패시브 모드로 돌아가면 데이터를 위해서는 서버가 1024 이후의 포트를 결정해서 보내줘요. 얘는 좀 특이하게. 그래서 일단은 틀린 거는 뭐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보안기사 공부할 때 정말 좋아요. 자, IP 어드레스 할당에 대한 거로 옳지 않는 것은 뭐냐, 127.0.0.1은 루프백, 자기 자신이란 뜻입니다. 사용되는 특별한 주소이다. 자, 지금 16번에 100 맞죠? 루프백은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봐도 윈도우도 마찬가지인데 if config 이렇게 치면 기본적으로 루프백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쭉 이제 폰트가 커서 좀 잘 안 보이게 하겠지만 여기 이제 끝에가 루프백이거든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맞는 거고요. 198. 몇 점 255는 개별 호스트 할당이 가능하다. 안 되죠. 255는 뭐라고 했습니까? 브로드캐스트 IP.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예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번 보죠. IGMP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시작 시 여러 호스트에서 여러 목적지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 영어가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을 때 이 2명만 유료 가입자예요. 그럼 이 2명한테만 전송할 때 이 2명의 그룹을 관리하는 프로토콜의 이름이 IGMP고, 이걸 전송하면 멀티캐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보죠. 자, 물리적 회선을 공유하면서도 회선에 할당된 것처럼 동작하며 연결 설정, 데이터 전송, 연결 해지를 거치는 방식은 뭐냐. 자, 이거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이지만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시험이 아니라 상식에 의해서. 이게 네트워크 지식이거든요. 물리적 회선을 사용하는 통신 방식,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전화기죠. 전화기. 그러니까
전화기는 우리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면 톤이 가요. 뚜뚜뚜뚜 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전화를 받으면 물리적 선로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회선 교환입니다. 회선. 예, 그런 방식이. 그런데 전송할 때마다 경로가 달라. 그게 우리가 아는 인터넷이죠. 그래서 메시지 교환, 그죠? 혹은 뭐 데이터그램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개의 장점, 즉 인터넷과 해선 교환의 장점을 합친 게 가상 해선 방식이에요. 네트워크의 대역이라는 거는 그냥 전송 속도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메가라고 쳐볼게요. 그럼 1초에 내가 100메가를 보낼 수 있는데 나 혼자 통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A군한테 독점적으로 10메가를 딱 줘버려요. 그러면 A군이 통신을 할 때는 무조건 요 10메가를 내가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상해선 방식이라는 거예요. 할당된 것처럼 이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정적으로 빠르게 통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의 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얘도. 그래서 이러한 통신 방식이 뭐냐? ATM이에요, ATM. 그리고 이 ATM이 발전된 게 MPLS입니다. MPLS 이렇게 쓰고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다음 통신의 무선 통신 기술을 명칭하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일반적으로 3.1에서 10.6의 대역에서 매우 넓은 대역에 걸쳐서 낮은 전력으로 이거 딱 그냥 UWB입니다. 이 통신이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신의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와이파이에 쓰잖아요. 그게 보통 몇 기가입니까? 2.4GHz, 그죠? 2.4GHz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 와이파이라는 건. 그리고 5GHz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핸드폰으로 전화하죠. 그게 2GHz를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기타 통신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특정 그 주파수 대역을 점유해서 통신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UWB는 뭐냐면요, 이런 거 무시하고요, 이렇게 넓게 씁니다. 통신을 이렇게 넓게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다른 통신들과 충돌이 일어나서 통신이 안 돼요, 얘네들이. 그죠? 예, 똑같은 주파수를 똑같이 쓰면.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반드시 낮은 전력을 써야 돼요. 그래서 위에가 전력이에요, 전력. 낮은 전력을 쓰면요, 다른 통신들이 이거를 노이즈 정도의 그 장애라고 생각을 해서 에러 처리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넓은 대역을 쓸 수 있는 그 방식, 그게 바로 UWB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가보죠. 자, 베이스밴드 시스템보다 브로드밴드 시스템이 더 많은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개의 주파수로 여러 개의 채널이라는 말은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단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TV에서도 7번, 11번 이렇게 있죠. 채널이라고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브로드밴드라는 거는, 자, 요렇게 보면 돼요. SK텔레콤이요,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는 걸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임대를 받아서 쓰는 거예요. 특정 기간 동안. 그럼 SK텔레콤이 옛날에 CDMA를 위해서 800MHz를 임대받았고요. 2.3GHz, 지금은 없지만 와이브를 위해서 임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전화기 쓰잖아요. 2기가 그 LTE. 그러면 지금 브로드밴드라는 거는 여러 개의 주파수로, 우리한테 지금 SK가 임대받은 게 3개지 않습니까? 근데 와이브를 쓰지 않다고 이걸 놀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리고 800MHz CDMA, 이것도 아깝잖아요. 지금은 WCDMA입니다. LTE라는 게 지금 우리가 쓰는 전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데이터 조금 보내고 요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합쳐서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통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브로드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K가 옛날 이름이 뭡니까? 그 SK 브로드밴드죠, 이름 자체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보죠. 광통신 전송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협대역이라는 말이 참 한글로 참 어려운 말이죠. 이건 좁은 대역폭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아요? 1기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광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무 케이블에 위에 유리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빛을 이렇게 반사해서 쏘는 겁니다. 이렇게 반사해서. 예, 그러니까 얘는 직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빛으로 가니까. 근데 우리가 빛의 색깔에는 빨주노초 파란불 7개 무지개 색깔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7개로 분할해서 빛을 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많이 분할하면 7개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DWDM이라는 장비예요. 예, DWDM.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쏠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DWDM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자, 전송한 프로그램 순서에 관계없이 단지 손실된, 그러니까 내가 1번 보냈어, 내가 2번 보냈어, 내가 3번 보냈어. 그럼 1, 2, 3 3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응답이 오는 거야. 나 2번까지 받았어. 그러면 이 이후의 거를 모두 다 보낸다. 그게 고백엔 방식인 거고요. 나 2번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선택적, 즉 셀렉티브가 되는 겁니다. 자, 뭐 어댑티브는 두 개 다 합쳐 쓰는 거고요. 어댑티브는. 자, 그 다음에 23번 보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이건 완전 정보 처리 기사 문제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 PCM 변조,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그죠? 이거 저도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의 목소리는 이렇게 음이 크거나 낮거나 크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한 음성의 주파수를 디지털로 바꿀 때 특정한 기준으로 0, 0, 1, 1. 그래서 요쪽 파장에 위치하는 거는 0, 0이니까 0, 0으로 바꾸고 요쪽 파장인 건 0, 1 이렇게 디지털로 변환합니다. 이러한 변환 과정을 PCM 변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죠. 다음 지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는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건 뭐 네트워크의 뭐 4원의 키로수가 이거 그냥 프리보고 하죠. 다 읽기가 그러니까. 자, DLNA 뭐 그렇게 중요한 지식은 아닙니다. USB나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공유 방식에 벗어나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컨텐츠 간의 그죠? 데이터를 공유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서 그냥 집에 있는 가전기기 간의 통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장치나 무선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뭐 이거와 유사한 게 있는데 얘는 무선이지만 집에서 전화기를 통해서 통신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안 써요. 사실은 홈 P&A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이건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통신한다.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25번 MSP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MSPP는 뭐 CFG 기술로 물리적 신호를 그룹핑, 이더넷 트래픽을 하기 위해서 링크를 물리적 SHD의 신호로 그룹핑하여 하는 다중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보죠. MSPP 멀티 서비스 프로비저닝,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기술이다. 여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MSPP 장비는 단일 장비의 전용선, 이더넷, SAN, ATM, 그러니까 통신 기술이 여러 개죠. 통신 기술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티 서비스라고 하는 복합 장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장비는 이더넷도 되고 SAN이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 이제 스토리지에 나오는데 그 스토리지의 통신 방식도 되는 거고 전용선도 된다. 그래서 그거 다 제공해 준다. 그리고 MSPP는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 1대4 방식, 그 다음에 링형도 다 제공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회선 복구, 우리 에러가 났을 때 복원하는 거 복구도 사용해 준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VC에 대한 설명으로 복수의 물리적을 그룹핑한다 라고 그랬는데 이건 패킷 단위 신호를 SDH로 매핑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요 내용이 틀린 거죠. 자, 근데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만 보고 MSPP가 뭔지 개요만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뭐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스마트 그리드. 이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이제 예전에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나온 용어인데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제주도에다가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태양열, 풍력, 그 다음에 뭐 지력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 전기 자동차 충전도 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다가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핵심 기술로 스마트 미터, 그죠? 이게 미터인데, 이거 답이, 그죠? 핵심이 미터예요. 미터라는 게 뭡니까? 얼마나 전기를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치가 미터죠? 네, 미터라는 게. 그래, 모뎀을 설치하여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그죠? 왜 모뎀을 설치하여 양방향 통신을 하냐면, 한국전력과 통신을 하면서 내가 전력을 한국전력에 팔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이제 DR입니다. 그게 디맨드 리스판스라는 말이. 근데 요거의 답은 DR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격 검침, 그죠? 원격으로 한전에서 볼 수도 있고 내가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건 AMI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문제 자체는 사실은 뭐 크게 이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요 문제로서 끝내는 게 좋아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게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기 위에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는 것 뿐인 거지, 네트워크 관리사가 하면서 뭐 저것까지 완벽히 이해하고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와이어레스의 ABC 안에 들어갈 거는 뭐냐? 자, 일단은 와이어레스 펜이라는 거는 3m 정도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통신하는 게 뭐냐면 802.15로 시작합니다. 전부 다 802.15예요. 펜은. 그 다음에 우리가 50m 802.11로 시작하죠. 이거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이 15라는 거는 펜 네트워크의 기술이다. 그래서 블루투스, 그죠? 그 다음에 쓰고 있고, 저속 802. 이거 15.4인가? 이거 4인가 그럴 것 같아요. 15.4, 그죠? 저속의 기술. 이거 직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급이 15.4. 그 다음에 1 블루투스 15.3이 UWB 같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15.1은 블루투스, 그 다음에 15. 맞아, 이거 UWB입니다. 아까 UWB 얘기했죠. 15.4가 지급이. 그러니까 15라는 말이 3m 정도의 통신은 모두 다 15로 시작해요. 15로. 11은 랜이죠, 랜. 자, 그 다음에 웹서버 관리자, 뭐 이거는 완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보안기사 시험과도 좀 연관이 좀 많이 있는 문제들이죠. 자, 웹서버 관리자인 킴 대리는 아파치를 이용해서 웹서버를 구축하였다. HTTP 콤프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서버 토큰은 웹서버 헤더에 제공되는 정보 수준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PROD 이러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되고, 풀이라고 하면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뭐냐면 이 웹서버의 버전 뭐 이런 정보들이 보여집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설치하는 거고, 웹서버에 문제가 발생 시 보낼 관리자 메일 주소 뭐 중요하지 않죠. 도큐멘트 루트는 웹서버 홈 디렉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큐멘트 루트라는 게. 액세스 파일은 웹서버 에러 로그를 지정한다. 아니죠. 그죠?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에러 로그는 요 HTTP 콤프에서 에러 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 에러 로그 있죠? 그러면 여기 에러가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9번. 29번은 이제 마운튼에 대한 문제네요. 마운튼이라는 건 뭡니까? 연결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리눅스 관리자 팍은 IP 주소가 ABCD이고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가 뭐 어드민, 뭐 패스워드인 삼바라는 거는 네트워크 관리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삼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공유 폴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데이터 디렉토리를 넷으로 이용해서 연결한다. 해당 작업의 명령어와 옵션으로 맞는 것은 뭐냐? 이건 뭐 그냥 커맨드죠. 뭐 삼바 파일 시스템, FS는 파일 시스템, 그죠? 삼바 파일 시스템을 나타내고, 유저 아이디는 어드민, 패스워드, 그 다음에 IP 주소는 여기에 데이터를 넷으로 연결해라. 그러니까 이거 뭐 문법입니다. 문법. 그냥 요대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0번이죠. 자, 서버 관리자 팍은 메일 서버를 위해서 샌드 메일을 이용하고 있다. 샌드 메일은 메일을 발송하는 그 공개 소프트웨어인 거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뭐냐?
자, etc 밑에 메일 밑에 액세스.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이제는 권한 같은 거, 메일을 뭐 예를 들어서 받을 건지 혹은 말 건지, 그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메일 서버로 접근한 호스트나 도메인의 접근 제어다. 그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아, 옳지 않는 걸 찾는 거군요. 자, etc 밑에 메일 밑에 그 로컬 호스트 네임은 메일 서버에 사용하는 호스트의 이름을 사용한다. 그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대신 CW의 호스트 이름을 설정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요거다. 이게 답은 아니지만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가 리젝트 할 거냐, 이 메일을 리젝트 할 거냐, 디스카드 할 거냐, 혹은 릴레이 할 거냐, 그런 걸 설정하는 게 액세스라는 파일이다. 자, 31번 서버 담당자 정대리는 윈도우 서버 2016 이벤트 뷰어, 이벤트 뷰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의 모든 로그들을 기록하는 거죠. 정책에 따라 로그를 확인한다. 이벤트 수준 항목에 옳지 않는 것은 뭐 디버그는 없죠. 그래서 오류 감사 위험 경고, 그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쭉 넘어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서버 담당자 홍사원은 윈도우 서버 성능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능을 모니터링한다. 여기에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공부에 대한 어떤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 주변 장치는 안 되죠. 당연한 거죠. 프로세서라는 거는 이제 CPU,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리눅스에 생성되는 디렉토리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디렉토리로 옳지 않는 것은 이제 그랩이라는 디렉토리는 이런 건 없죠. 그죠? 그랩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명령어죠, 명령어. 그죠? 어떤 그 문자를 필터링 하거나 그런 거고, 이거는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인 거고, 루트 사용자의, 일반 사용자의 디렉토리는 홈 밑에 들어오는 거고, etc는 환경 설정. 그죠? 전체 환경에 대한 설정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리눅스에서 RWX 등등의 퍼미션을 나타낸다. 근데 이건 뭡니까? 7이죠. 4, 2, 1. 그러니까 R이 여기가 4, 얘가 2, 1. 세 개가 다 세트 됐으니까 유저. 그죠? 정확히 말하면 유저입니다. 원래 오너가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 두 개 더하면 7이죠. 앞에가 7이어야 돼요. 무조건. 다 7이네요. 그 다음에 두 개. 4, 2 비었고 1이니까 5, 중간 번호가 5여야 됩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거죠. 그래서 34번에는 1번이 되는 거죠. 자, 35번 볼게요. VI 에디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제 VI는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능키 A는 입력 모드로 전환되며 현재 라인에서, 이 A라는 게 어펜드입니다. 어펜드. 그래서 오른쪽에 문자열이 삽입되는 거예요. 현재 라인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I도 입력 모드예요. ESC를 하면 명령 모드로 바뀌죠. 예, 그래서 뭐 VI라는 거를 이제 쓸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냥 VI 테스트 뭐 1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대충.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상태가 명령 모드예요. A 같은 거 어펜드를 딱 누르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 밑에 인서트가 켜지잖아요. 그리고 ESC키를 딱 누르면 이게 꺼집니다. 그 다음에 콜론 누르고 W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WQ 하면 끝나는 거고, 저장하고 끝나는 거고. 자, 36번 뭐죠? 36번은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도메인명의 IP를 얻기 위해 NS 룩업이죠. NS 룩업 하면 IP 주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URL에 대해서 IP를 얻어온다. if config라는 건 이제 네트워크 환경 설정, netstate는 네트워크 상태, find 명령어는 리눅스나 이런 데서 검색하는 거죠. 검색. 자, 리눅스의 프로세서, CPU 프로세스, 여기 프로세스니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의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뭐냐? 떠있는 프로그램 PS. 일반적으로 그냥 PS라고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PS, 그죠? 뭐 요렇게 두 개 나오는데 PS-EF라고 치면 좀 더 많은 프로세스들이 좀 상세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뭐 옵션이 E가 뭐고 F가 뭐냐?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크론이라는 건 뭡니까? 특정한 시간에 작업하는 거, 배치. 앳이라는 건 크론과 똑같아요. 근데 한 번만 실행되는 거. W는 후죠, 후. 현재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 W 이렇게 후 치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거죠. 현재 PC로부터 연결이 들어왔다. 뭐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죠? 자, 쭉 넘어가 볼게요.
38번 입니다. 자, 38번 서버 담당자 2는 윈도우 서버 보안과 관련해서 맞춤형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 보안 템플릿, 여기 보안 템플릿이라는 거는 보안 설정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보안 설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항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벤트 로그, 그 다음 파일 시스템, 레지스트리는 윈도우의 설정 값이죠. 파일 시스템은 NTFS, 그러니까 우리 탐색기, 그죠? 이벤트 로그는 아까 본 것처럼 윈도우의 행위들이 기록되는 거. 그래서 시스템 사용자는 해당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인 거죠. 39번 볼게요.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인 한 과장은 로그 파일을 통해서 각종 상태를 확인하는데 웹서버의 로그 파일을 지정하는, 그러니까 웹서버의 로그가 뭐냐? 억세스 로그입니다. 억세스 로그. 자, 웹서버는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 뭐 아파치2 뭐 이런 식으로 스타트 이렇게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웹서버는요, 모든 로그는 바 밑에 있어요. 바 밑에 프로그램의 이름 아파치2, 그러면 여기에 ls를 보면 여기 access.log 있죠. 물론 이런 파일들은요, 내가 설정해서 변경을 하면 파일명도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액세스 로그에 모든 로그가 기록된다. 그죠? 왜 고출한 거에 대해서. 자, 40번 봐볼게요. 다음 리눅스 명령어의 실행 결과는 뭐냐? 리눅스도 있고 윈도우도 있습니다. 트레이스 라우트죠. 경로추죠.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이렇게 방문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됐습니다. 이런 걸 추적하는 게 트레이스 라우트고, 윈도우에서는요, 트레이스 RT예요. 커맨드가 똑같은 커맨드인데, 트레이스 RT 커맨드가 RT입니다. 끝에가 라웃이 아니에요. 윈도우는. 그러니까 명령이 좀 다르죠. 기능 자체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다음 프로세스는 뭐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유한 이벤트가 발생되면 동작한다. 그리고 대기 상태로 돌아간다. 그럼 뭐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그죠? 이 글에. 근데 이제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 즉 뭐예요? 데몬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명령어 이렇게 칠 수 있는 거, 이걸 셀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4번이 되는 거고. 자, SOA 레코드, DNS에서 레코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냥 명령어, SOA 명령어 설정값으로 옳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이제는 네트워크 관리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책임자 필드에 지금 보면 2번 42번에 2번 봐볼까요? 책임자는 책임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SOA는 네임 서버가 갖는 책임자의 이메일 형식이 들어간다. 그죠? 뭐 이렇게 딱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문제풀이로서만 보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외울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남는 지식은 공부하는 게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순 뭐 그냥 문제풀이에서 그냥 점수만 따고 갈 지식들은 그냥 문제풀이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파일 시스템과 프린터 공유, 삼바, 그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리눅스 네트워크 마스터에서는, 관리사에서는 샌드 메일은 메일 보내는 거, 아파치 웹 서버인 거고요. 바인드는 DNS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4번 볼게요. 킴이라는 사원이 원격 억세스로 운영하고자 한다. 근데 VPN과 달리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연결이 되지 않는데요. 내부 웹 리소스에 인터넷에 게시되는데 이 기능은 뭐냐? 뭐 말을 끊어서 읽으니까 제가 어렵네. 이 기능은 다이렉트 억세스와 VPN과 달리 원격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하는데 쓰지 않는데요. 그죠? 원격 연결은 아니래. 그죠? 원격 연결은 아니고, 그러면 이거 다 아닌데, 그죠? 이 세 개는 다 VPN인데요. 그러면 WAP, 그죠? 웹 애플리케이션 프락시. 그래서 나머지는 다 VPN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45번 보겠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를 구축하여,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윈도우 컴퓨터에 로그인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로그인해서 내 PC를 쓰는 거죠. 이걸 갖고 우리는 로컬 계정 혹은 빌트인 계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윈도우 서버를 하나 두고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를 하면요, 이런 개별 PC들이 요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제공해주는 그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액티브 디렉토리예요. 그 액티브 디렉토리 중에서 사용자 계정이 될 수는 있으나 도메인이라는 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서버에서 인증받는다. 도메인의 로컬 그룹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은 자신이 소속된 도메인으로 제한한다 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놈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도메인 로컬 그룹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 액티브 디렉토리는 실제 기업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뭔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볼게요. A와 B에 들어갈 거는 딱 보니까 라우팅 프로토콜인 거네요. 그죠? BGP는 라우터 간의 세션을 연결하고, 그죠? BG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터 간의, 그죠? 프로토콜 기법이에요. 그래서 세션을 연결하고 뭐와 뭐를 사용한다. 서로 다른 AS, 이 AS라는 게 뭡니까? 어노니머스 서비스, 그러니까 어노니머스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라우터의 묶음이다, 그러니까 큰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큰 네트워크 간에 라우팅하는 게 BGP다. AS BGP 라우터 간에 BGP 세션을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면 이 BGP 이건 뭐 기능이니까. 자, 그 다음에 동일한 AS 요 안에서, 그죠? BGP 라우터 간의 BGP 세션 동일한 AS에서 그럼 IBGP 이거는 이제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7번 스테이션에, 그러니까 거리를 확장해주는, 그러니까 멀리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이라는 건 어차피 전기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 전기가 무한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를 증폭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리피터인 거고, 이 리피터라는 문제는 네트워크 관리사 1급, 2급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냐면 이쪽에 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48번. 이거는, 아까 강의에 얘기했죠. 맥 주소 48비트, 24비트 되어 있다. 그래서 3번인 거죠. 지금 49번의 문제는 라우터의 명령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우터의 MVRAM에서 램으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카피하는, 그죠? 카피하는 커맨드가 뭐냐? 그러면 카피 스타트 컨피그레이션, 러닝 컨피그레이션,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요 커맨드 이렇게 치면 되는 거고. 자, 50번 OSI 7계층에서 1계층이라는 게 뭡니까? 피지컬이죠. 피지컬. 1계층의 대표적인 게 리피터예요. 리피터. 그 다음에 브릿지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50번에는 브릿지가 아니죠. 리피터와 허브죠. 허브 2번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리피터라는 장치보다는 그냥 허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허브 안에 리피터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허브의 기능이 스위치 허브 이렇게 올라가는 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허브는 그냥 단순히 1계층에서 동작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보보호 개론, 이게 이제는 1급에서만 그죠? 나오는 문제인 거죠. 실시간으로 차단하게 해서 뭐 추적하고 유해 정보를 감시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보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차단해서 위에 해커의 침입 패턴에 대한 추적과 유해 점들을 감시하는 보안 시스템은 뭐냐. 자, 이게 조금 애매한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이건 뭘로 굉장히 문제가 안 좋은 문제예요. 이 왜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유해 정보를 감시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동 차단, 세션 절단 이런 용어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답이 IP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PS라고 하면 자동 대응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세션 절단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이 IPS 얘기하는 거예요. IPS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장비가 뭔지 되게 헷갈려요. 실질적으로 뭐냐, 디도스 대응 장비예요. 디도스 공격이 있으면 자동으로 끊어주는 거, 그게 IPS인 겁니다. 전자우편 보안기술, PEM, PG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안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MIME라는 거는 메일을 보내는 포맷이라고 얘기했죠. 확장해서 MIME를 확장한 그 전자우편 보안기술은 SMIME예요. 이 PGP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 자, VPN. 자, VPN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암호한다. 예,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도 돼요. 사실은 암호하는 VPN의 일부 기능에 불과한 거고, 핵심 기능은 터널링이거든요. 예, 터널링인데, 자, 지금은 이제 일단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암호하는 게 그냥 VPN이다. 안전하게
전송한다 이렇게 보자고요. VPN의 장점이 아닌 것은 시그니처 기반으로 공격을 탐지한다. 공격을 탐지하거나 대응하는 장비는 아니에요. 그냥 얘는 암호화하고 터널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링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 이 터널링은 간단히 얘기할게요. IP를 바꿀 수가 있어요. AIP만 갈 수 있는 네트워크 구간에 내 아예 IP를 잠깐 새로운 헤더를 넣어서 A로 바꿔줄 수 있는 거, 그게 터널링인 겁니다. 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는 건 뭡니까? 어떤 웹사이트에 딱 붙었는데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트에 붙으니까. 악의적 웹사이트 방문 시 대부분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 인식하기가 매우 쉽다라고. 어렵죠. 그죠? 당연히 어렵죠. 이게 매우 쉬우면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자, MITM 이거 영어로 쓰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중간자 공격이라는 거예요. A라는 사용자와 B라는 사용자 중간에 해커가 껴서 받아주고 전달하고 받고 전달해주고, 이거 얘기합니다. 자, 중간자 공격이 아닌 것은 뭐냐? 디도스는 뭡니까? 그냥 부하를 주는 거죠. 그냥 부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간자 공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56번 블루투포스 무작위 공격, 그냥 패스워드 계속 입력해 보는 거. 근데 이제 요즘 이슈는 크리덴셜 스토핑인데, 크리덴셜 스토핑도 무작위 공격이에요. 그래서 얘는 홍길동 사용자의 네이버 패스워드를 내가 어떻게든 알았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다음에 패스워드도 넣지 않냐, 그러니까 유사하게 넣어보는 거죠. 그거를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작위 공격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 암호를 풀기 위해서 암호를 풀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암호키의 조합을 적용해 본다. 그죠? 뭔가 때려본다 이거죠. 자, 57번 대칭키,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똑같은 거, 비대칭키,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른 거,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개의 사용자가 서로 데이터를 비밀로 교환하려고 하면 대칭키는 필요한 개수가 2의 N개이고, 비대칭키는 암호 방식은 n의 n-를 나누기 2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바뀐 거죠. 대칭키가 요게 되는 거, 비대칭키가 2의 n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대칭키 봐보세요. 대칭키는 암호화 키가 복호화 키가 똑같아요. 내가 키가 A예요. 그러면 얘가 풀려면 얘 A를 똑같은 키 하나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대칭키의 방식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대칭키고, 비대칭키는 키가 A예요. 근데 얘는 복호할 때는 A로는 안 풀려. 그래서 B로만 풀어야 돼. 이렇게 다르다 이거죠. 이게 비대칭키, 다른 말로 공개키 방식을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보죠. 58번 인터넷상에 주고받는 텍스트, 그러니까 디지털 저작권으로 불법 복제와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PDF에다가 하얀색 글씨로 원 저작자의 이름을 써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그런 걸 워터마킹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함으로써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보안 요소를 옳지 않는 것은 방화벽은 관련이 없어요. 방화벽은 네트워크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와.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Access Control List, ACL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기밀성, 무결성, 인증, 그죠? 이런 게 보안 요소가 됩니다. 자, 60번 세션 하이제킹, 연결 정보를 훔쳐갔다. 그죠? 연결 정보를 훔쳐갔다. 웹 해킹과 비슷한 기법과 비슷하나 사용자의 권한을 탈취하는 공격이 아니라 사용자가 확인한 패킷의 내용만 훔쳐본다. 그죠? 사실 내용만 훔쳐봐서 뭐합니까? 훔쳐본 다음에 2차 공격을 하겠죠. 그거를 사이드 제킹이라고 한다. 사이드 제킹은 세션을 복제해서 쿠키를 갈취하는 방법으로 주로 융선 모든 환경에서 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1회 풀이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